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명자 이사님 발표하고 네. 발기들 하시고 끝에 잠깐만 저기 일정을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시작하시죠. 네. 네. 저는 5장 프리드리히 실러의 문학적 이상과 음악에 대해서 오늘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러의 생애를 보면 우리 실러가 보면 앞에 있는 괴테하고 뒤에 나오는 베토벤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실러 생활을 보면은 프리드리히 실러는 청년기에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를 대표하는 여기서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가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는 혁명적인 사상가이자 극작가였습니다. 게테와 함께 바이마르 고전주의에 일컬으는 독일 문학의 전성기였고요. 예나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자 문필가로서 초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사상적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작품들은 인간 본성이나 사회적 모순과 갈등,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바탕으로 혁명기, 독일인들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음악을 자신의 문학적 이상과 이념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을 하였고, 괴테의 평탄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베토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수사학적이고 사상적인 내용을 담은 시와 희곡을 통해 괴테와 함께 독일 고전주의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출생하고 초기 생애를 보면 실러는 1759년 11월 10일 독일 네카 강변의 마흐바흐에서 태어났고요. 경건한 신앙심을 지닌 모친과 가부장적인 부친 외에 이 사람을 또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 후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 오이겐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소원은 실러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으나 칼 오이겐 공작은 군사학교에 들어가 법학을 전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칼 학교에 의학 공부를 하고 1780년 말에 군의관이 되어 슈투트가르트 연대에서 근무를 했고 칼 학교에 입학한 후에 의학을 전공했으나 문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1776년 첫 시를 발표해서 첫 드라마 도적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칼 오이겐의 궁정음악 극장의 화려함을 알게 되었고 실러의 초기 드라마와 후기 드라마의 강한 음악적 특성들은 이 시기의 경험에 근거함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도주와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2년 2월 실러의 첫 작품인 도적대의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제 실러의 은밀한 여행 등으로 인해 이 공작과 오이젠 공작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해 8월에 도적대의 출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격렬한 사회 비판과 자유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찬 분도를 1781년 완성을 하여 그 호응을 굉장히 크게 얻었는데 자유와 해방을 가치로 내걸었던 문학운동 슈트름 운트 드랑의 대표작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영주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젖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금지령을 피하여 마나임으로 도피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1785년 라이프치히로 드레스덴 등으로 이제 거처를 계속 옮겨갔습니다. 이제 중기 생애를 보시면 1787년 7월 바이마르로 이사를 해서 1년 후 여기서 이제 게테를 알게 되었고 이들은 서로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독일 문학계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1788년 말에는 궁정의 제의로 예나에서 역사 교수를 역임하였고 수년 동안 역사 논문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네덜란드 연방의 몰락사, 30년 전쟁사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고 1790년 사를 로테 폰 랭게펠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덴마크 황태자 엔스 바게스텐과 3년간 국가 연금을 약속을 하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칸트라는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칸트 연구와 미학 연구에 전념을 해서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800년 자신의 시를 선발하여 교정한 첫 시집을 발행하였고 1803년 두 번째 시집을 발행하였는데, 실러는 유명한 희곡, 오페라, 시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러의 작품 세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발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조금 작품을 써봤습니다. 실러의 작품은 인간의 자유와 이상에 대한 갈망을 중심으로 전개를 되고요. 작품들은 철학적 깊이를 가지며 개인과 사회, 이상과 현실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대적 배경을 인해서 작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군도를 보면 부정과 억압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젊은이들의 투쟁을 그린 비극적 희곡으로 실러의 첫 번째 성공작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칼은 사회 부조리에 분노하며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발렌스타인 3부작이라는 내용은 30년 전쟁 당시의 실제 역사적 인물 발렌슈타인의 생애를 다룬 비극이고, 실러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야망과 권력의 더웠음을 고찰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빌헤름 텔은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러는 작품인데, 스위스 독립운동의 전설적인 영웅 빌헤름 텔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자유와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실러의 정치적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러의 마지막 희곡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조럼성과 자유의 투쟁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환희의 송가는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하고 내용이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건데, 실러의 시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형제와 평화를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후에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에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은 1805년 5월 9일 45세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폐렴에 걸려서 생명이 이태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금 이 많은 작품을 이제 하다가 마지막 미완성 작품이 데메트리우스로 이제 미완성 작품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러 음악의 음악적 수용을 보시면 실러의 서정시는 괴테와는 달리 사랑이나 순수한 자연 감정보다는 클롭 슈토크와 유사하게 장엄한 주제나 이념에 대한 열광적인 감정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실러의 서정시는 성찰과 환상의 결과로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고도의 이념적, 철학적, 도덕적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형상화하거나 스스로 체험한 현실을 상징적인 묘사로 압축시키기보다는 윤리적,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보평타당한 주제를 축구했습니다. 이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 이념적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의 영역으로 전환시켜 서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지각하는 것이 그의 서정시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전제 정치가 지배했던 슈투트가르트에서 실러와 함께 마나임으로 도주했던 친구인 안드레아스 스트라이허가 자신의 저서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실러의 도주와 1782년에서 85년의 마나임 체류, 요 저서에서 실러가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한 데서 실러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러의 노래는 나폴레옹에 항거하는 해방 전쟁에서 국민적 의미를 얻었고, 억압의 시대의 많은 노래들 중에서 기사의 노래는 망설이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조차 열광케 했고, 승리를 위한 자유의 노래로서 투쟁의 가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괴테의 서정시와 함께 실러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19세기의 위대한 작곡가는 이때 이제 슈베르트하고 같이 또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실러의 희곡들이 지닌 연극적 오페라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그의 뛰어난 언어 수사학적 표현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작곡가들이 그의 드라마들을 선택하게 했고요. 실러는 음악의 힘에 대한 감수성으로
일찍부터 문학과 음악의 두 자매, 예술을 하나의 예술 작품에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악과 문학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자신의 작품들 못지않게 작곡된 음악 작품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괴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어떤 작가보다도 훨씬 더 음악의 힘을 자신의 문학에 융화시키려고 노력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학적 관점에서 본 실러의 음악이인데, 여기서 이제 미학은 철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철학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실러는 단순한 문학 작가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예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언어와 음악 사이의 관계는 서정시에서 가장 밀접하며 실러가 느낀 음악에 대한 표현도 주로 서정시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합창이 현대의 조야를, 여기서 조야라는 뜻은 막 좀 조야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천하고 상스럽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고 상스러운 세계를 고대 그리스의 시적 세계로 변화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합창의 언어만을 운에 맞게 구사함으로써 미학적 효과와 높은 음악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인간의 고귀화를 위한 미학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실러는 일련의 서간으로 된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관하여 란 논문에서 전개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안인이라는 인문학자가 이게 원래 미학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논문을 발표한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미학 편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1793년 조건 없이 자기를 후원한 공작에게 예술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관하여이라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프랑스 혁명의 광포와 처참함을 목도하고 이 목도란 뜻은 눈앞에서 바로 보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을 눈앞에서 다 이 처참함을 봤다는 거죠. 인간의 품성을 바람직하게 교육하고 국가라는 실체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지, 철학자, 교육자, 사회학자로서의 고민과 사상,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인간,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품성을 지닌 인간을 교육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리스 시인 교육부터 칸트의 판단력 비판까지 인간에게 미적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7변의 편지를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여기 미학적 관점에서 본 실러의 음악위에는 여기 교재에 나온 내용보다 제가 따로 이 내용을 주제로, 이 논문 있죠.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관하여란 논문을 이제 내용으로 여기서는 지금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27편의 편지를 이렇게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하면 1장은 도입과 주제가 있고요. 편지를 시작하며 해갖고 27개의 편지가 첫째 편지, 둘째 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여기는 이제 2장이었고요. 3장은 이렇게 11째 편지부터 19째 편지까지.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실러 미학, 미적 상태와 미적 가상 요거 해서 20째 편지부터 27편지까지 이렇게 4장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제목만 써놨는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러는 문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름다움의 영역이 미칠 수 있는 한 인간을 미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적 상태에서만 도덕적 상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은 미적인 문화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적 문화란 자연 법칙도 이성 법칙도 인간의 자의를 묶어버리지 못한 그 모든 인간 행동의 영역을 아름다움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미적 교육은 외적인 삶에 부여한 형식에서
미의 내적인 삶의 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요 내용이 미학 편지 우리나라 그 인문학자가 번역한 17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러는 아름다운 그 자체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 차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미적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 도덕성을 함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두 줄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러의 문학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실게요. 실러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품은 당시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사람은 이제 고전주의였는데 낭만주의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 등에서 그의 작품이 번역되었고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작품들은 후대의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근대의 문학 사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죽음 심리학 할 때도 잠깐 했는데 봐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문학 사조는 고전주의, 17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문학인데 요 배경은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균형하고 절제, 이성을 중시했고요. 철학적 사조는 합리주의, 데카르트 철학이 이렇게 이때는 유행을 했고요. 대표적인 작가는 포르네유, 몰리레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가 우리가 보면은 뭐 수전노 이런 것들은 많이 봤던 작품이죠. 그다음에 괴테가 이제 같이 고전주의 작품 문학 작품의 이제 친구였죠. 그래서 독일의 시인이었고 이 사람은 파우스트가 되게 유명했죠. 그다음에 실러, 독일의 시인, 극작가, 뭐 발레스타인, 빌헬름 텔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했고요. 여기서 보면 고전주의 대표 음악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은 음악 미술도 막 고전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미술은 안 했고 음악은 했어요. 같이 여기 지금 슈베르트하고 베토벤, 하이든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대표 음악가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균형과 명확성을 중시했고요. 소나타 형식, 교향곡, 사중주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고전주의의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피아노의 소나타 11번 행진곡을 작곡을 했고요. 베토벤은 운명 교향곡, 또 뭐 엘리제를 위하여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합창 교향곡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소녀의 탄식, 장례 환상곡, 시면에 뛰어든 자, 환희의 부처 이거는 다 실러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실러의 시를 베토벤이 이렇게 다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부처에서 이거를 이 뒤에 보시면은 국장님이 이제 발표하실 거 보면 이 환희의 부처로 인해서 9번 교향곡 합창이 이제 또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든을 보시면 제가 하이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요. 이분이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 음악을 보면서 제가 또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음악적인 연극의 모든 다른 형식을 진부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고요.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 대본을 이 사람이 썼대요. 하이든이. 그리고 이 음악을 4시간에 걸쳐서 음악을 작곡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음악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 오페라에서 악극으로 옮겨간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근데 여기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나오는 여기서 국왕이 있어요. 국왕에 여기 이제 저기야 수치로 가게 된 아일랜드의 공주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졸데라는데 이게 마릴데의 역할로 이렇게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마중하러 간 왕의 조카 트리스탄을 이 하이든 자신에게 비유를 한 거래요. 그래서 하이든이 아니라 바그너. 그래서 바그너가 44세의 스승이었고 29세의 제자 마틸데가 있었대요. 이
바그너한테 배우는 제자, 이 29세 제자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갖고 이거를 트리스탄과 이졸대로 이거를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낭만주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했고요. 고전주의의 균형미와 도덕성 추구에 우리 아까 보면은 계속 실러가 도덕성을 굉장히 추구했죠. 이 추구에 반대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감성, 상상력, 개성을 중시했고요. 철학적 사조는 루소의 자연주의가 철학적 사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괴테도 낭만주의의 같이 또 이렇게 어, 학자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이 낭만주의 시기에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뭐 워드워즈, 바이런 키츠 이런 사람들이 문학 작가였고요. 대표적인 음악가는 쇼팽하고 차이코스키 이런 사람들이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실주의. 여기는 19세기에서 19세기 말. 이때는 이제 산업화하고 도시가 되면서 이제 사실주의가 됐고요. 객관적 현실 모사. 사회 문제 관심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요. 철학적 사조는 실증주의, 유물론. 대표적인 작가는 찰스 디킨스의 재화벌, 뭐 발자크, 도스토옙스키의 뭐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 네 번째는 자연주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배경은 과학 발전, 다인의 진화론이 있겠습니다. 특징은 인간의 본능과 환경의 영향을 강조했고요. 철학적 사조는 결정론, 과학주의, 이런 철학 사주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작가는 모파상, 여자의 일생, 에밀 졸라, 루공, 마카루의 총서, 하디의 테스 이런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주의는 이렇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배경은 산업화에 대한 반발, 암시와 상징을 통한 내면의 표현을 했고요. 철학사조는 관념론, 신비주의. 대표적인 작가는 보들레의 악의 꽃, 밀라름의 목신의 오후. 그다음에 여섯 번째 모더니즘 20세기 초에부터 중반까지. 이때 배경은 세계대전, 급격한 사회변화. 특징은 전통적 형식 파괴, 실험적 기법. 철학사조는 실존주의,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있겠고요. 대표적인 작가는 조이스의 율리시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카프카의 변신 이런 작가들이 있었고요. 일곱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이제 현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배경은 정보화 사회 글로벌화, 특징은 다원성, 해체, 상호 테스트성, 철학적 사조는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대표 작가는 에코 장미의 이름, 칼비노 겨울밤의 여행자 이런 작가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발췌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공유 해제해 주시죠. 공유 해제부터 합니다. 공유지가 발표 중지하기. 네. 저 지난번에 저기 원장님이 책 내용 그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른 거 찾아보기는 했는데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훌륭해요. 잘했어요. 오늘 엄청 잘하신 거예요. 훌륭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예, 이어서 바로 발제하고 같이 질문하고 질문하-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공유됐나요? 네. 저는 이제 6장에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는데 이 전론은 베토벤의 경곡 합창 딱 하나예요. 이 문학과 음악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상적인 예로 이 베토벤이 신라의 송가, 환희의 부처를 그 9번 교향곡 합창 4악장에서 독창과 합창으로 작곡했다는 겁니다. 같은 독일 고전주의 시대가 1750년부터 1830년까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고전주의 시대 사람으로서 베토벤은 괴테 문학과는 달리 실러의 작품에 이 접근을 했던 걸로 봐요. 근데 그렇게 실러 작품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환희의 송가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의 노래, 그 다음에 이국소녀 뭐 이런 정도 해서 세 작품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베토벤은 불행한 삶을 살아온 실러의 현실적인 고통과 문학에서 나타난 철학적 이상적 사상에서 좀 자신하고 유사성을 인식을 하고 실러의 송가를 자신의 음악에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대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프랑스 혁명의 암울한 체험이 그 혁명에 열망했던 실러와 베토벤을 이 사색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또 제도를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는 일은 예술가들한테는 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형태의 변화는 인간의 변화를 전제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공화주의자인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민중의 해방자로 보고 자신의 3번 교향곡을 헌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걸로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저 남자도 결국은 속인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야심을 채우는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헌정을 하겠다고 기록한 페이지를 갈기갈기 찍고 대신 이 작품에다가 영웅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3번 교향곡은 영웅 교향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프랑스 혁명의 추이를 이 실러도 점진적인 자기의 완성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환희의 부처가 이 태생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희의 부처가 내용이 미래의 유토피아를 노래하는 역동적인 메시지를 줬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이렇게 실러하고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의 시를 합창곡에 이 사악장에 합창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던 것이 이 합창교향곡 탄생이 가능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러의 송과 환희의 부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러는 아까 저기 5장에서도 나왔는데 첫 희곡 도적대, 근데 이게 또 군도라는 제목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상연이 되었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반전제 군주적이라는 이유로 곧 금지가 되었고 또 이 영주가 이 싫어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달베르크라는 사람이 극단 전속 작가 자리를 제공해서 마나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 편의 드라마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졌는데, 실러는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동료들인 배우들이 또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 드라마를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베르크는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고, 그때에 법률가이며 정교국 판정관인 고트리프 케르너가 도와줘서 실러는 그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 케르너는 실러를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때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환희의 부처는 초고를 1785년에 나이프치에서 썼고 1786년에 드레스덴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교재에는 환희의 부처가 약 4페이지에 거쳐서 시 전문이 나오는데, 이 환희의 부처는 12행 8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강년에는 12행이긴 하지만 8행은 독창이고 4행은 합창으로 이렇게 구성됐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시 자체가 독창과 합창이 교차하는 어떤 대창 형식의 음악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베토벤의 합창 사악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년은 이 환희의 송가의 전체 동기를 함축하고 있고 7년 만이 권주가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캐러너를 포함한 그 친구들 모임에서 건배를 하기 위해서 권주가로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디오니소스적 생각, 이 디오니소스적 생각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삶의 비이성적이고 원초적인 힘을 긍정하며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이 디오니시소스적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들이 내려준 낙원의 딸로서 초자연적 힘으로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다가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희는 모든 인간을 형제로 만들어 사랑하는 아버지의 보증에 따라서 조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역사의 소용돌이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엄격한 검열로 인한 현실의 고통과 불만에서 작가는 이 시를 통해서 유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환상과 모델을, 또 신라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공동체의 이상향을 예언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인은 형제가 되도다, 이런 유토피아의 도래에 대한 정언적인 명령이며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공동체에서 환희는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으로 시작을 하고, 또한 환희는 인간들 사이에 모든 견고하고 적대적인 벽들을 파괴하고 마치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하듯 서로 화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다른 사람과 결합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일지라도 만인의 동맹과 이상적 공동체에 소속된 가족임을 강조하고, 또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관대해지는 지상의 에덴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환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때문에 실러는 7년에서 이 신을 찬양을 하고 이 권주가를 여기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권주가는 흥겨운 감정의 도취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신을 향해 포도송의 황금빛 빛을 마시는 미사의 경건한 분위기로 상승되고, 디오니소스는 인간에게 온유함과 영웅적 용기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너무 잘 되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민족의 시가 되었고 가장 작곡이 많이 된 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경에 이 시로 작곡이 모두 14개 작곡 모음집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수많은 연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작곡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베토벤을 제자로 여겼던 법 철학자 바르톨로메우스 피세니가 실러 아내한테 이 환희의 송가로 베토벤이 작곡을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도 베토벤이 실러 환희를 더 자세히 말해서 모든 연들을 작업할 거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토벤은 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합창 부분에서 이 시를 선택적으로 작곡을 한 거예요. 저기 실러 부인한테는 다 한글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베토벤이 이 시를 음악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베토벤이 20대였던 1792년경부터였고 또 1814년경에는 스케치를 해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18년에 신화적 주제에 의한 교향곡에서 성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성악과 기악을 혼합한 형태의 교향곡을 쓰려는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822년이 되어서야 런던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에서 교향곡을 의뢰해서 이걸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은 1823년에 9번 교향곡 3악장 끝날 때까지도 성악을 도입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10월 달이 되어서 이 4악장에다가 이 송가를 작곡에 넣음으로써 9번 교향곡 합창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텍스트는 1803년에 만든 거라고 하니까 게테가 파우스트를 반평생에 걸쳐서 했듯이 베토벤도 이 합창 교향곡은 8번 교향곡이 1812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1823년이니까 11년이 지난 뒤에서 만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3년으로 본다라면 1823년이면 구상부터 완성까지 30년이나 걸린 이런 대작입니다. 다행스럽게 1824년에 빈에서 초연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9번 교향곡 합창은 형식면에서 4악정으로 구성된 고정적 교향곡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교향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럽니다. 베토벤 자신의 이전 작품과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전혀 쓴 적이 없는 대합창과 독창자들을 사용한 4악장의 피날레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러의 대송과 환희의 부처는 이 철학적 메시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과는 또 이렇게 다른 결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합창의 1악장은 1803년에 이 작곡된 준비된 그런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3번 교향곡이 영웅이거든요. 아까 저기 나폴레옹한테 헌정하려고 했던 그 교향곡이 3번 교향곡인데 이 영웅의 내용이 이 1악장에 다 그대로 이 흡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2악장은 빠르고 쾌활한 템포인 몰토 비바체로 시작해서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또 3악장은
고시적인 명상과 동경을 나타내는 아다지오로 해서 베토벤 음악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면서도 낭만적인 곡으로 이 3악장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창의 1 내지 3악장은 알레그로 빠름이나 느림 안단테나 미누에트나 또 빠름이라는 그 관례적인 고전파의 패턴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이 베토벤의 새로운 형태로 이걸 했다는 것이고 거기 그 고전주의 간행적 형식을 떠나서 파괴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교향곡 영웅이나 또 5번 교향곡 운명을 연상시킨 내용이 여기 1악장부터 3악장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악장에서 실러의 성과에 영축되어 있는 환희를 합창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1 내지 3악장의 주 동기인 내적 갈등과 권해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악장은 실러 시에 붙인 칸타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상이 된 실러에게서 베토벤은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것을 발견했고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실러의 시를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세니가 실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듯이 베토벤은 실러의 시를 여기다가 이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작곡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에는 핵심적인 의미인 환희의 내용만 이 주제로 삼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러 시에는 반전제 군주적 감정이나 과격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전제 군주의 권력으로부터 안전을 반역자들의 요새의 자비를 이런 말은 다 삭제를 하고 또 거지는 왕자의 형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은 모든 인간이 형제가 되리라라고 이런 말 사용해서 선동적인 이미지를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오니소스적인 분위기를 주어가지고 이걸 권주가로 부를 수 있던 그 7년을 가감하게 없어서 실러가 의도했던 시의 내용과 해석에 충실하지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긍정하는 해방적 환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순서들과 상관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편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1 내지 3악장에서 4악장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 베토벤이 오 버시어 이음이 아닐세 더 기분 좋은 더 기쁜 노래를 부르세 이러한 것을 저기를 넣어가지고 1, 3악장에 동기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4악장에 환희 저기로 음악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실내 성가를 도입하기 위한 레치타티포 이 말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미사곡 등의 대사를 노래하듯이 전달한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새 악장이 묘사하는 시대적 카오스와 그에 의한 인간의 비극을 우리에게 절망을 상기시킬 뿐인데 여기에서 베토벤은 이전의 악장들에 대한 강한 거부를 자신의 말과 베이스의 서창으로서 선언하면서 베이스 서창에 대한 촉구에서 베토벤은 그 이전에 나온 거부의 숨은 의미를 더 명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또 우리 얘기를 하기를 이러한 카오스는 우리에게 자신의 절망을 상기시킨다. 오늘은 기념일이다. 노래와 춤으로 이날을 기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실내 성가를 응축된 의미인
환희 측면에서만 고려했을 뿐 시의 구도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자신의 시처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를 이어가고 편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난폭하게 시작된 가느나곡이 승리의 기쁨으로 변하면서 오케스트라는 순간 멈춥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갑자기 조용해지면은 모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깐 멈췄다가 아주 이 약한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서 합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침묵에 뒤이어서 베토벤 자신이 창작해서 삽입시킨 베이스의 레치타티포 아까 나왔었죠. 그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독창과 합창이 주제곡으로 이어지고 또 일련의 핵심 부분 그대의 마력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 머무는 곳에 만민이 형제 되도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반복해서 불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과 4명의 독창자들이 교대로 이 행진곡에 맞춰서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길을 걸어라 승전을 기약하는 영웅처럼 즐거운 마음으로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형제에 대한 위대한 송가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노맹놀랑이 또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자신의 철학과 이상을 전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바로 음악이 되었던 겁니다. 또 개헌곡에 인간의 목소리를 도입했던 것이 처음 시도되었던 거지요. 이걸 베토벤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유와 메시지를 요약하면 음악과 문학의 조화, 또 혁신적인 시도, 또 유토피아적 비전, 예술의 사명. 그래서 결론은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합창곡은 단순한 음악 작품을 넘어 인류에게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와 함께 존재하며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요. 지금 이제 53분인데요. 다시 회의를 이걸 이제 꺼야지. 이걸 종료를 하고 다시 회의를 단톡방에 올릴게요. 예. 네.